네, 안녕하세요. 수수께끼의 존재 한국인, 고인류학과 현대성의 교차로, 거인 나라에서 소인국으로 날아간 걸리버. 예, 오늘은 7번, 8번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이때까지 나왔던 1번에서 6번까지 나왔던 얘기들을 한번 쫙 다시 정리하면서, 그리고 행태에 관한 현생 인류, 그러니까 behavioral modern human이 어떻게 이제 그 시베리아까지 오게 됐나, 또 그 과정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나, 이걸 좀 차분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생 인류는 굉장히 예외적인 존재죠. 뭐 이런 짐승, 이런 동물이 없죠. 따라서 이 같은 예외적 존재가 이제 생겨날 때는 예외적인 환경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환경이라는 게 아주 그 기후가 춤을 춘 거예요. 지금 이 그래프에서 맨 왼쪽 구간은 한 칸이 100만 년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구간은 한 칸이 20만 년이고요. 그리고 맨 오른쪽 구간은 한 칸이 5천 년입니다. 한 칸이 20만 년인 이 구간을 보면 기후가 춤을 춘 게 보이죠. 여기서 이제 이 0이라고 해서 가로로 쭉 그어진 선보다 높은 부분은 지난 한 30년, 40년 동안의 기후보다 높게 나타나는 그런 구간이고요. 낮은 거는 이제 그 빙하적인 그런 빙하 추운 구간입니다. 기후가 계속 낮거나 기후가 계속 높으면 거기에 맞춰서 생명체가 안정화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춤을 추면 이거는 나가 죽으란 소리예요. 이게 진짜 나가 죽으란 소리죠. 생태계가 바뀌니까 짐승 혹은 동물, 생명체가 살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 100만 년 동안 호모 이렉투스가 오히려 더 고급화되고 더 두뇌나 능력이 늘어나고 이래가지고 이 호모 이렉투스가 결국은 현생 인류까지 진화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약 20여만 년 전, 20만 년에서 30만 년 전에는 뼈대에 관한, 즉 해부학적 차원에서의 현생 인류가 완성됩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그리고 약 10만 년, 15만 년 전쯤에 10만 년 전쯤에 행태에 관한 현생 인류가 완성이 됩니다. 즉 우리처럼 상징, 소통, 정신 활동을 하는 그러한 현생 인류가 튀어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조금 더 다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전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맨 왼쪽 아래가 침팬지입니다. 보면 이렇게 그 어깨에서부터 허리까지가 이렇게 종 모양으로 펑펑하죠. 이게 왜 그러냐면 주로 이제 나무에서 살면서 식물성을 먹어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 있는 그림에 왼쪽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게 오스트랄로피테쿠스입니다. 이게 여기도 보면은 갈비통이 이게 종 모양이죠. 이 상체가 식물성 위주고요. 여기 가만히 보면 엄지손가락이 짧고요. 여긴 잘 안 나타나지만 엄지발가락이 짧고 바깥으로 벌어져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직립을 한다고 하긴 하는데 아직 발 아치도 형성이 좀 덜 돼 있고 발가락이나 손가락 모양도 나무 위주로 돼 있고 아직은. 그래서 이 나무에서 사는 것을 아보리알이라 그러고요. 땅에서 사는 걸 테레스테리알이라 그럽니다. 우리가 그 영화 E.T.에서 ET는 뭐냐면 엑스트라 테레스테리얼, 즉 땅 바깥으로부터 온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 우주인이죠. 바깥에서 온 우주인이죠. 이렇게 이제 직립을 하려고 하면 그냥 직립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이게 뭐랑 연결이 돼 있냐? 척추 전체, 특히 이 목 뒤에 경추까지 다 연결이 돼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직립을 하게 되면 수직 충격이 퉁퉁퉁퉁 가해집니다. 따라서 자꾸 이 머리가 무거워질 때 수직 충격을 흡수를 하려면은 이 목 구조가 굉장히 그 유연하게 잘 돼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 경추 위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올려놓은 것 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충격이 압소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 압소버처럼. 예. 그리고 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도 뭔가 이렇게 정교한 거를 하려고 하면은 이렇게 손가락 끝이 납작해지면서 정교한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손으로 바뀌어야 되고요. 발은 아치가 생겨야 되고요. 나중에 이제 골반 출산 이쪽도 달라집니다. 그럼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갈비통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갈비통, 그러니까 날씬하고 일자형 갈비통이 돼야죠. 여기 호모 이렉투스 같이 갈비통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는 창자 길이가 상대적으로 짧아졌다는 걸 뜻합니다. 그리고 그 단백질 섭취가 많아졌다, 동물성 섭취가 많아졌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채집해서 불을 사용했다고 추정이 됩니다. 호모 이렉투스가 한 200만 년 되는데 특히 마지막 판에 오면 채집해서 불을 썼다. 식생이 바뀐 거죠. 그리고 이제 털이 없어지고 묽은 땀을 흘려요.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흘리는 땀과 같은 그런 종류의 땀을 흘리는 동물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도 땀을 흘리지만 말은 거품과 같은 찐득찐득한 땀을 흘립니다. 인간은 묽은 땀을 흘립니다. 이건 완전히 체온 조절용입니다. 특히 이 호모 이렉투스 인간 이런 쪽은요, 이 뇌에서 만들어낸 열이 많기 때문에 뇌 혈관이 얼굴 피부 가죽하고 해골 사이 고기로 나왔다가 다시 해골 안으로 들어갔다가 해골 밖으로 나왔다가 해골 안으로 들어갔다가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뇌 정맥이죠. 뇌에서 심장으로 갈 때 피를 식혀 주려고 그런 일을 합니다. 이 머리에 심한 어떤 부상을 입으면 대형 출혈이 일어나는 이유가 혈관이 노출된 부분이 끊기면은 대형 출혈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석기를 썼는데 호모 이렉투스 때는 석기가 그렇게 자주 변하지 않아요. 200만 년 동안에 뭐 한두 세대 정도밖에 안 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런 체형이 되고 이러니까 마라톤 선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생 인류가 그 장거리 마라톤으로 들어가면 거의 말과 비슷해집니다. 말이 우리가 빠른 게 순간적인 그 질주가 빠른 거지 하루 종일 달리는 거, 서너 시간 달리는 거 이건 말이나 사람이나 비슷해요. 사람 잘 달리면. 예. 그리고 이제 손이 해방이 되니까 사회적 관계가 달라지죠. 뭘 가져다 줄 수가 있고 하다못해 물이라도 떠다 줄 수 있고 나뭇잎을 사용해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관계가 달라지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지금 말씀드린 그 호모 이렉투스 한 200만 년 정도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200만 년 전에서 10만 년 전까지 존재하니까 이 호모 이렉투스가 결국은 현생 인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생 인류의 가장 가까운 그런 그 뭐 형제라 그럴까 뭐 사촌이라 그럴까 이런 그 이제 여기 네안데르탈 혹은 데니소바 이게 다 호모 이렉투스랑 연관이 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전번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이제 나무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어떤 그 첫 세대고요. 그게 한 200만 년. 그 다음에 또 호모 이렉투스가 한 200만 년. 그리고 나서 현생 인류 및 현생 인류의 사촌인 네안데르탈, 데니소바 이런 식으로 대충 됐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종류들, 이런 하드한 변화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굉장히 소프트한 변화도 있어요. 예를 들면 호모 이렉투스부터 후두가 아래로 내려갑니다. 그럼 후두라는 건 어디냐? 대충 이 성대 부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침팬지는 이 후두가 바로 입 아래에 있어요. 사람은 그러니까 이 편도 이게 저기 편도라 그러죠. 편도선 부분다 그래. 편도 바로 아래잖아요. 후두가. 사람은 이쪽 오른쪽은 사람입니다. 이 편도에서부터 한참 아래로 내려가죠. 그래서 이런 구조 때문에 침팬지나 이런 짐승들은 말을 하면서 음식을 삼키는 때 사고가 안 나요. 근데 사람은 말을 하는 것과 음식 삼키는 게 사고가 나면 사례가 들리죠. 즉 기도와 식도 그 개폐를 잘못하면 사례가 들려요. 이게 그 개폐를 잘못하는 사고가 잘 나요. 이 사람은 그게 왜 그러냐면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럼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면 뭐가 좋냐? 발성이 풍부해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개가 음메 이런 소리 못 내죠. 개가 뭐 바람이 윙윙 이런 소리 못 내죠. 개가 뮤 이런 고양이 야옹 야옹 이런 소리 못 내죠. 뭐 앵무새는 낼 수 있을지 몰라요. 개는 못 내잖아요. 보통의 짐승들이 그 소리를 이렇게 바꿔서 내질 못하죠. 그런데 이 후두가 아래로 내려가면 그러니까 의성어를 할 수가 있게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흉내낼 수 있어요. 윙윙 뭐 이거 바람이 부는 거, 철썩철썩 파도가 치는 거, 콸콸 물이 흐르는 거 이런 소리 흉내가 가능해요. 그래서 추정이 호모 이렉투스 후기쯤 오면 의성어는 썼을 것 같다. 그러니까 뭐 문장을 쓴다든지 추상적 개념은 아닌데 의성어는 쓴 것 같다라고 추정이 됩니다. 여기서 잠시 인간의 그 어떤 독특한 그런 그 인지 능력 혹은 심리적인 능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눈길 따라하기라는 걸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건 영어로 gaze following이라 그러는데요.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건 개 중에서 이제 넘버원, 지능 넘버원으로 꼽히는 이제 보더 컬리죠.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이제 그 침팬지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거 요거는 오스트랄로피테쿠스의 어린아이예요. 한 서너 살 된 어린아이 뼈를 가지고 복원을 한 거예요. 타옹 아이라고, 타옹 소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인간이고요. 눈길 따라하기는 뭐냐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게 이제 아이라 그러고 아이를 안고 있다가 아이랑 눈을 맞추다가 제가 어디 저쪽을 보면 아이도 저쪽을 봐요. 제가 이쪽을 보면 아이도 저쪽을 봐요. 이걸 눈길 따라하기라 그러거든요. gaze following. 이 눈길 따라하기가 이게 이제 두뇌의 발달이라든지 언어 능력의 획득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를 이룹니다. 왜냐? 저것을 두고 이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이 사람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그걸 아이가 관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눈길 따라하기가 사람의 경우는 언제 나타나냐? 생후 10에서 11개월 나타납니다. 그러면 보더컬리가 눈길 따라하기 할까요? 침팬지가 할까요? 혹은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전부 이거 못했어요. 눈길 따라하기가 그렇게 굉장히 핵심적인 기초 기능인데 못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로서 지금 상태에서 존재하는 동물에서는 사람밖에 못합니다. 이걸.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건 Theory of Mind, 뭐 잘못 번역하면 정신의 이론 이렇게 번역하는데 전혀 아닙니다. 사정 짐작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과부 사정은 호래비가 짐작한다. 호래비가 알아준다. 뭐 그런 말 있잖아요. 사정을 짐작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이라 그러잖아요. 그럼 인공지능의 기능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용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어떤 내용으로 알고 있을까? 왜 사용자가 그렇게 알고 있을까? 이거를 인공지능이 판단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사용자에 맞게 이 데이터를 제시를 해준다고요. 그러니까 사용자가 어디까지 알고 있고 어떻게 알고 있고 왜 그렇게 알고 있을까? 이걸 인공지능이 짐작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Theory of Mind라 그럽니다. 사정을 짐작해 주는 거. 상대방의 사정을 짐작하는 것이 Theory of Mind죠. 그러면 이런 인간에게 이런 사정 짐작 능력이 있거든요. 뭐 과부의 사정은 호래비가 알아준다. 그런 것처럼.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실험을 하냐? 예를 들면 이제 왼쪽에 꽉 찬 초콜릿 박스를 두고 영희랑 철수를 불러서 초콜릿 박스 이거 맛있겠다. 야, 그런데 철수야 너 저 방 가서 말이야. 뭐 좀 갖고 와. 접시 좀 갖고 와. 철수가 아장아장 걸어서 가잖아. 그 사이에 초콜릿 박스에서 초콜릿을 다 다른 걸로 옮겨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빈 박스로 만들었어요. 그래 놓고 영희한테 묻는 거야. 야, 철수가 돌아왔을 때 이 박스에 초콜릿이 들어있다고 생각할까? 안 들어있다고 생각할까? 철수가 이 방에서 나갈 때는 그 박스에 초콜릿이 들어있었잖아요. 그리고 철수는 그 박스로부터 초콜릿을 빼내는 걸 못 봤잖아. 그러니까 철수는 그 박스에 초콜릿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죠. 이 박스에 초콜릿이 있을 거라고 철수는 생각한다. 철수의 사정을 짐작하는 거죠. 이런 능력을 Theory of Mind라 그럽니다. 이게 사람이 언제부터 나타나냐면 한 4돌쯤에서부터 나타납니다. 당연히 다른 지금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에 Theory of Mind를 갖고 있는 동물은 없죠. 네, 이런 능력을 갖고 있는. 인간이 참 무서운 그런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인간이 얼마나 참 무서운 동물이냐. 언어의 모두 독립성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어떤 교통사고를 이뤘다. 뭘 했다.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혀를 놀리는 기능을 상실했어요. 그럼 저의 언어 능력이 상실될까요? 아니죠. 저는 뭐 여기에다 쓰든지 아니면은 뭐 패드에 가서 찍든지 아니면 손짓발짓을 하든지 아니면 머리카락을 들어 올리든지 별별 방법을 다 써가지고 소통을 하겠죠. 이거를 언어의 모두 독립성이라 그럽니다. 모두 인디펜던스라 그래요. 저는 뭐 예를 들면 청각장애, 뭐 언어장애 이런 말 안 씁니다. 저는 벙어리가 그게 우리 고유어인데 무슨 그 욕이냐? 뭐 꼭 한자로 꼬아갖고 멋있게 표현해야 무슨 뭐 비하오냐? 아니에요. 벙어리 저는 욕 아니라고 생각해요. 또 벙어리면서 동시에 장님인 경우에 그걸 청맹관이라 그러거든요. 청은 듣는 거, 청은 듣는 게 벙어리라는 소리고 맹은 안 보인다는 소리고 그래서 청맹관이라 그래요. 여기도 나름대로 언어를 쓴다고요. 예를 들면은 세계적으로 제일 유명한 청맹관이가 대단한 여인이죠. 20세기 초에 헬렌 켈러죠. 헬렌 켈러는 한 돌, 두 돌 때까지 정상적인
어린이였습니다. 그러다가 열병을 앓고 나서 한순간에 시력과 청력을 상실해요. 그리고 짐승과 같은 상태가 되죠. 비록 어렸을 때 뭔가 제대로 된 인지 발달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하루아침에 시력 청력을 상실하니까 짐승 같은 상태가 돼요. 아무 커뮤니케이션도 안 되고. 그때 이제 그 위대한 선생이 와요. 과외 선생이. 숙식 과외 선생이에요. 애니 설리반. 애니 설리반이 헬렌 켈러 집에 이제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얘를 데리고 저쪽 뒷마당 쪽에 가서 따로 오두막을 짓고 살 테니까 얘랑 저를 일단 격리해 주세요라고 요구를 해요. 그리고 헬렌 켈러의 그때는 뭐 그런 이론이 하나도 없을 텐데 헬렌 켈러의 손을 잡고 예를 들어서 뭐 이걸 손을 빵에다 댔다 그러면 여기다가 다른 한 손은 헬렌 켈러 손을 하나는 빵에 대고 하나는 자기 입술에 대요. 애니 설리반 입술에. 그래서 bread. 그 다음에 뭐 문을 연다 그러면 door, 벽은 wall, 창문은 window. 이 입술을 느끼게 해줘요. 손가락에. 그러면서 스킨십이 쌓여져 가니까 몇 달 안에 헬렌 켈러가 갑자기 입술의 그 느낌이 물건마다 다르다는 걸 알아요. 그게 제일 처음에 알아낸 게 물이었었어요. water. 그 다음에는 헬렌 켈러가 선생 손을 붙잡고 다니면서 아무데나 이제 다 찍는 거야. 그럼 뭐 wall, door, 무슨 뭐 window, 뭐 chair, 뭐 desk 다 찍어요. 그래서 그냥 언어를 통달해 버려. 언어의 모두 독립성이죠. 이거는 1980년대 니카라과에서 이상한 일이 하나 벌어져요. 니카라과는 워낙에 이제 그 빈곤한 나라였잖아요. 80년대면 이제 산디니스타 좌파 정권이 들어섰는데 좌파 정권이 똑똑해서가 아니라 무작스러워 갖고 소 뒷걸음친 건데 워낙 가난했었기 때문에 워낙 무식하고 벙어리들한테 수화를 가르치는 체제가 없었어요. 80년도까지는. 그래가지고 니카라구아의 벙어리들은 1980년까지는 뭐 이렇게 이런 간단한 몸짓 흉내 혹은 손가락 글씨. 우리도 그런 손가락 글씨 있죠. 뭐 이렇게 하면 미음, 뭐 이렇게 하면 비읍,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우리 뭐 이렇게 하면 리을, 뭐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우리도 이걸 핑거 스펠링이라 그러는데 이 손가락 글씨를 썼지 이 그 벙어리들이 그러니까 진짜로 그 자기들이 제일 편한 표현 수단이거든요. 그 수화 체계가 없었어요 니카라과에. 그런데 이제 좌파에게 이제 무식하니까 좀 일을 저질렀지. 뭐냐면 그 수도 근처에다가 벙어리들의 집단 작업장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한 100명을 전국에서 긁어 모았어. 아 그랬더니 몇 개월 안에 자기들끼리 수화 체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몇 개월 만에. 그걸 INS라 그럽니다. 니카라구아 수화 체계. 이건 마치 그 하와이 같은 데서 이제 이민 노동자들 우리 그 선배 세대도 많이 갔죠. 그러면 한국, 일본, 산동, 그다음에 후지안. 산동말과 후지안 말은 다르죠. 그다음 광동말 다르고 민남어, 광동어 다 다르지. 그러면 5개 언어가 거기 쓰였을 거 아니야. 이 사람들이 영어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 5개 언어가 녹아 들어간 피진을 만들죠. 그런 언어를 피진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피진은 어떤 언어냐면 베이스가 되는 언어가 그 언어를 사용하는 주요 그룹의 어느 그룹의 모국어도 아닌 모어도 아닌 엄마 말이 아닌 그런 상태예요. 영어는 한국인, 일본인, 산동인, 후지안인, 광동인의 어디에도 엄마 말이 아니지. 그런데 영어가 베이스가 된 거죠. 그런 걸 피진이라 그래요. 크리올은 좀 다른데 뭐건 오늘 여기서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마치 니카라구아 그 수화는 하와이에서 사탕수수 노동자들 그 여러 나라에서 온 그 사람들이 그냥 후다닥 뚝딱뚝딱 해서 피진 하와이 피진을 만들듯이 그 한 100명 정도 벙어리들을 모아놓으니까 뚝딱뚝딱 해서 수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언어의 모두 독립성과 좀 관계가 있어요. 이 언어의 모두 독립성은 이제 이게 신경의학적으로 보면 언어 능력이라는 게 어떤 혓바닥으로 돌아가는 소리를 뛰어넘은 그거보다 더 근본적인 차원의 능력이라는 얘기고 이 근본적인 언어 능력은 우리가 말로 하는 언어 능력의 배후에 숨어 있는 이 근본적인 언어 능력은 뇌의 어느 부분에 있다라고 꼭 집어서 말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뭐 하늘에서 망치가 하나 잘못 떨어져 가지고 뇌가 어떤 특정 부위가 딱 상하면은
말 혓바닥 돌리는 능력이 없어져. 근데 그 사람이 그러면 근본적인 언어 능력을 상실했냐? 아니야. 그 사람이 글로 표현하고 손짓발짓해서 새로운 언어 형식으로 새로운 매체로 표현을 해.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근본적인 언어 능력은 뇌의 어떤 특정 부분에 의존하지 않는다. 이런 또 얘기가 있어요. 예, 그 우리가 참 그러니까 인간이 참 오묘한 동물이에요. 굉장히 오묘한 존재예요. 그래서 이게 참 신비스러운 역설인데 진화라 그러면 흔히 우리가 물질주의적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앙심이 있는 분들은 진화론을 많이 반대를 하시죠. 뭐 중요합니다. 자기 가치관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것보다는. 저는 절대로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별로 안 봐요. 내 인생 내가 지금 꿋꿋하게 살기 위해서 내가 원칙을 정하고 내가 믿음을 세웠는데 그래서 난 그건 못 받아들이겠어. 이거 얼마나 당당해. 예. 어쨌거나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런 진화는 물질주의적 진화가 아니에요. 이거 물질주의적이라고 흔히 받아들여진 이 영역이 인간의 경우 그게 어디를 향해서 진화가 일어났어? 정신상징 소통을 향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정신상징 소통을 위한 뇌라든지 이런 기능을 만들어내려고 결사적으로 했어요. 예를 들면 말이에요. 여기 지금 이게 그 산도에서 아이가 나올 때의 그 상황이거든요. 이게 맨 왼쪽 줄, 제가 지금 이게 침팬지예요. 그럼 침팬지는요, 제가 이걸로 하겠습니다. 예. 이게 코라 그래요. 침팬지는 산도에서 나올 때 그냥 이렇게 나와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는 옆으로 놓은 채 이렇게 나와요. 근데 사람은 돌면서 나오는 거예요. 애는. 그러니까 네안데르탈도 돌지 않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안데르탈의 경우에 그 암컷 혹은 그 여성의 출산 중 사망이 굉장히 높았을 걸로 예측이 돼요. 사람은 어떻게든 아무튼 그냥 그 엄마가 덜 위험하면서도 뇌를 크게 해서 내보내가지고 걔를 또 엄마 품에서 한 10년, 20년 잘 기르겠다 뭐 이런 게 있는 거라. 그래서 얘는 사람을 이렇게 돌면서 나와요. 참 오묘한 동물이죠. 굉장히 오묘한 동물이에요. 예.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어떤 엄마 자궁 속에서 10개월이지만 엄마 자궁을 떠나서 성체가 되는데 거의 20년 가까이 걸리잖아요. 그때 이제 사회적 문맥, societal dimension, 문화적 문맥, cultural dimension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인간은 그러니까 미완성 상태로 태어나는 동물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 문화적 문맥 속에서 성장을 해요. 사랑을 받아가면서. 그래서 이런 아주 기묘한 그 동물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고급종이 되는 거죠. 고급종인지 뭔지 아무튼 세상을 다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종이 된 거지.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20-30만 년 전에 뼈대에 관한 즉 해부학적 차원의 현생 인류가 완성이 되고요. 이거를 AMH, Anatomically Modern Human이라고 부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 이 무렵이 Y 크로모솜 아담이 형성이 됩니다. Y 염색체는 아버지 아들 그러니까 남성 쪽으로만 흐르죠. 그러니까 부계를 밝혀주죠. 남성의 부계를 밝혀주는 거예요. 여성 부계는 못 밝혀줍니다. Y 크로모솜은 여성한테는 Y가 없으니까. Y 크로모솜을 가지고 이렇게 그 분자시계를 가지고 똑딱똑딱 재보면 현생 인류의 남성들 사이에 있는 Y 크로모솜의 그 변이 폭을 가지고 쭉 분자시계로 맞춰보면 대개 한 30만 년 전에서 16만 년 전 사이에 지금 뭐 봉고 뭐 이런데 가봉 이런 데에 어디 그 뭐 있는 그런 나라쯤으로 모아지는 거예요. 그런 지역으로. 그때 Y 크로모솜 아담이 존재했고 그 아담의 후예들이다. 그 Y 염색체에 어떤 장점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 남성의 Y 염색체를 물려받은 그 남성 후손만 살아남은 거예요. 여성은 또 저기 미토콘드리아 이브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이제 그 아들이든 딸이든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아요. 미토콘드리아든. 이건 딸도 물려받고 아들도 물려받았습니다. Y 크로모솜하고는 달라요. 얘는 이제 뭐가 특징이냐면은 이 그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여기서 이제 9번이거든요. 이게 이제 세포 안에 소기관들인데 9번이 미토콘드리아예요.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세포 내 소기관들은 에너지를 어떻게 쓰냐? ATP라는 애를 태워서 ADP를 만들면서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써요.
태운다기보다 ATP가 ADP로 바뀔 때 에너지를 써요. 그러면 미토콘드리아는 뭘 하냐? 에너지를 포도당이나 지방산으로부터 에너지를 뽑아내 갖고 ADP를 ATP로 만드는 거예요. 즉 ADP는 빈도시락, ATP는 찬도시락. ADP에다 에너지를 담으면 ATP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라는 애는 빈도시락을 수거해서 에너지가 꽉 담긴 도시락을 만들어서 세포 안으로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루에 몇 번을 하냐? 도시락을 몇 회전 시키냐? 하루에 한 1500회전 시켜요. 무시무시한 애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10한 5, 6만 년 전, 10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의 어떤 여성의 미토콘드리아가 성능이 무지하게 좋았던 거예요. 그 여성의 자녀들만 살아남았어요. 지금 따져보면. 예, 그런 거죠. 그러면 뭐 우리가 이제 혹시 착각이 있을까봐 Y 크로모솜 아담하고 뭐 미토콘드리아 이브가 그럼 같은 시대에 같이 부부였냐? 아닙니다. 이 시간대가 달라요. 네, 여기서 잠시 이제 근친혼의 이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인류한테는 근친혼을 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어디서도 드러나냐면요. 우리는 이제 사촌 간의 결혼을 별로 인정을 안 하지만 사촌혼을 인정하는 문화들의 경우, 대부분의 경우가 교차 사촌 사이에 사촌혼을 인정합니다. 평행 사촌은 사촌혼을 인정 안 해요. 그럼 교차 사촌이라는 건 뭐냐면 윗대의 관계가 성별이 같으면 평행 사촌이고요. 성별이 다르면 교차 사촌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버지와 큰아버지 사이에서의 그 큰아버지의 아이들은 저한테 평행 사촌이지만 고모의 아이들은 저한테 교차 사촌이에요. 어머니 쪽으로 가면 이모의 아이들은 저한테 평행 사촌이지만 외삼촌의 아이들은 저한테 교차 사촌이에요. 이렇게 교차 사촌이 되면요, 무슨 특징이 보여지냐면 모계 사회가 됐던 부계 사회가 됐던 교차 사촌은 사실은 남이에요. 대가족 바깥의 존재예요. 교차 사촌은. 예를 들어서 부계 사회다. 그러면 그러니까 큰아버지나 작은아버지의 아이들은 뭐 거의 친형제랑 같잖아. 그래서 막 양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모의 아이다. 성씨가 달라. 남이야 사실은. 대가족의 범위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같이 사는. 또 마찬가지로 모계 사회다 그러면 어머니와 이모는 대가족으로 엮여요. 그 이모의 자녀들은 우리 대가족의 멤버야. 그런데 외삼촌의 자녀다. 그럼 외삼촌은 다른 모계 사회로 대릴 사회로 간 사람이에요. 남이에요. 이미 그 자녀가 되면 다른 모계 집단의 대릴 사회야. 그래서 교차 사촌이 되면 이게 부계가 됐던 부계에서는 그러니까 고모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사이의 그 차이로 갈리는 거고요. 모계가 되면 어머니와 그러니까 이모와 외삼촌의 자녀의 그 스테이터스라 그럴까 그 대가족 내의 지위. 그러니까 대가족의 안에 멤버냐 아니면 바깥이냐 그러니까 구별돼 버려요. 그래서 이 가족으로 같이 지낸 사이에서는 혼인을 안 하는 그런 그 풍습이라 그럴까 그런 기질들이 이 호모사피엔스에서 굉장히 오래전부터 드러나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이렇게 이제 그 호모사피엔스 현생 인류로 이렇게 진화해가는 과정에서 이거를 설명을 할 때 이제 크게 두 개의 흐름이 있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호모 이렉투스가 튀어나와 가지고 아프리카로부터 그게 이제 유럽, 아시아, 뭐 오스트레일리아 이렇게 호모 이렉투스가 이렇게 분포를 해서 거기서 각각 현생 인류로 진화했다. 즉 아프리카에서 튀어나왔을 때는 현생 인류가 아니었다라는 입장이 있어요. 그걸 멀티 리저널 이볼루션, 그러니까 다중 지역 진화라 그래서 MRE라고 합니다. 반면에 현생 인류가 아프리카에서 이미 진화를 끝내 가지고 한 7만 년 전쯤에 아프리카 바깥으로 튀어나와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거를 OA, Out of Africa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어떤 인종주의, 즉 다시 말하자면
우리 유로피안스, 우리 유럽인들은 굉장히 문명인이고 굉장히 스마트하지만 비유럽인들은 좀 야만적이고 말이야. 지능이 떨어져. 백인이 아니면 뭐 이런 인종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든지, 혹은 종족주의, 혹은 민족주의, 도이체 über alles. 그러니까 우리 독일인들은 세계 다른 모든 민족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다. 우리 다이니폰 민족은 우리 다이와 민족, 우리 일본인은 세계 모든 민족을 지배할 운명을 타고난 민족이다. 그러면 이제 그런 민족주의, 종족주의의 관점에서 보면, 또 인종주의 관점에서 보면 뭐가 입맛에 맞겠어요? 당연히 MRE가 맞죠. 다중지역 진화가. 우린 특별하게 진화했어.